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로부터의 좋은 기회. 2. 관계가 좋다. 3.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강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와 중국은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특히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른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는 긴장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중국 대사관은 전날 위챗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려던 중국인 5명이 검문소에서 4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러 중국 대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와 국경 담당 기관을 차례로 만난 뒤 이 사건에서 러시아의 잔혹하고 과도한 사법 집행이 중국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매우 화를 내면서 이는 중러 우호 관계의 큰 그림 그리고 양국 간 우호적인 교류 확대 추세에 어긋난다. 라면서 러시아의 이상행동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중국 측의 이같이 강력한 비난은 최근 중러 관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면 앞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 경제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으름장성 경고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국경에서 거부한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중국과는 갈수록 밀월 관계가 깊어지는 듯 하나 국경 문제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는 중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최근의 야욕을 보임으로써 절대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서 한국과 같은 믿을 만한 국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한국이 러시아와 무엇을 추진할 상황은 절대 아니며 전쟁이 반드시 종료돼야 합니다만 러시아가 중국을 거부하며 내부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전해집니다. 올 들어 러시아가 주변국에 뱉은 말은 사실 한국 입장에선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아주 크게 실망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자 이에 불만을 표하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비호호 국가로 불리는 했지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왔었는데요. 최근 이런 식으로 거친 한국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자마자 곧바로 러시아에 훨씬 중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러시아 일부 소식통 및 채널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균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푸틴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면을 잊지 못했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결정적인 상황에 속내를 드러냈고 결국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인데요. 왜 중국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와 러시아는 다시 한국으로 키를 돌린다는지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역대 최고 우방 관계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그들의 동맹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지했던 군사 지원을 하다가 미 CIA에 발각이 되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군 현대화 지원 등의 명목으로 37개 기업을 제재했는데 그중에 중국 기업이 28개가 포함되며 중국을 러시아 배후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과감한 행동은 상당히 의외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군사 지원만큼은 꺼리고 있었는데 자칫 경제가 폭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해왔고 그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엄청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탈중국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방 기업을 자극해봤자 더욱더 중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헝다발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고 역대급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미국을 대항하자 러시아는 연일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러시아와 맺고 있고 강력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혀 중국이 손해보는 일이 일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가장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며 이득을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자동차 핸드폰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산 기업을 모두 몰아내고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는 자연히 많은 것을 내주고 있으니 중국에 가장 필요한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군수물품을 공급하다가 이번에 적발되면서 철퇴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수복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진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상륙훈련을 가속화하고 있고 대만의 무기도 대거 판매했습니다. 대만의 무기 판매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나 작년에 1조 5천억 원 금주에는 8천억 원을 추가했고 F-16 및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등 대만을 더욱더 무장화시키며 중국 침공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키드 세력을 대항해 러시아와 손잡는 것도 당연한 거죠.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 수복이며 남중국해의 패권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합이 완전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중러 간의 분열은 없으며 장기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리라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러 관계는 역사상 앙숙이었으며 서로의 영린을 건드려버리는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레스친스크 등 8개 지역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연해주로 알려있는 이 지역은 고조선, 발해 등 사실상 조선의 영토라고 보는 시각이 한국의 입장입니다만 1860년까지는 중국 영토였으며 이것을 아편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로 합병하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중화 사상이며 당연히 이 영토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영토를 주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명칭을 없애버리거나 중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한국의 간도비를 폭파해버리는 등의 행위가 바로 간도가 중국 땅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일본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영토 분쟁을 하는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행동에 즉각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적 평화조약은 2026년까지로 그때 이후에는 다시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 문제 등을 한 번에 파악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5G 통신망은 모두 화웨이로 도배가 된 상황이라 통신망도 장악하고 있죠.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을 중국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러시아 영토를 넘본다는 뜻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 정치국어는 양국 관계가 태산과 같다며 역대급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가져가겠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편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낮은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 보유국가로 중국도 쉽지 않은데 경제적인 면에서 러시아 편입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방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들을 대거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리를도 등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가 리조트를 오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극동 개발에 있어서는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극동 개발 장관이 나서 중국을 초빙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부실한 극동 지방을 활성화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극동 지방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뻗어나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니 러시아의 전략적 장소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의 항구나 자본이 대거 들어가면 동해가 열리게 됩니다. 동해 직접 진출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게다가 극동지방 영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기대기 시작한다면 지역 경제는 서서히 중국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발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국은 철저하게 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을 쥐고 흔드는 힘을 갖게 돼 서서히 지역을 중국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력이 쇠락하고 러시아가 다시 독립국가로 또 나뉘지게 될 정도로 몰락하게 되면 그때 군사적인 침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엔 중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야말로 가장 영토에 예민하고 제국을 유지하기 원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련 붕괴의 실패를 겪은 데다가 이제 국력도 쇠해가는 상황에 중국이 속내를 드러냈고 결정적으로 극동지방을 중국에 오픈하게 되면 푸틴의 지지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결국 극동지방의 개발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 훨씬 큰 파이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과 한국과는 개발 급물살을 전쟁 문제로 타개 골치가 되는 아프나 이유가 있는데 전쟁 이후 우선 당장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LNG 프로젝트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LNG선은 대부분 한국에 발주하고 특히 러시아의 자원 개발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제국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북극 개발 등 자원 개발에 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극동지방에는 중국이 아닌 한국 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는 여전히 고려인들이 장을 열고 한국 물건을 판매하며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 윷놀이와 각종 한국의 공연이 집행 중이며 코리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장소였으며 가장 우호관계가 깊은 영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한국과 협력을 원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중국이 극동개발을 독점하게 되는 것보다 한국이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고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극동지방 8개 부분을 자신들 명칭으로 바꾸자. 이것은 선을 넘어버렸으며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려인들은 물론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 의리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남아서 전쟁이 끝나길 버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병행 수입 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핸드폰을 수입하게 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와 상생하려고 하며 반면 중국은 영토를 앗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동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러시아는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느냐와 서방과의 제재가 한국 입장에 맞게 풀려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극동지방의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언제쯤 개발을 전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실제 사격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 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L이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사랑에서 출항해 어패류 100톤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 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1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야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 대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 빛 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의 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의 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이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유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솔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매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 D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램 제품인 DDR4 8GB ETT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의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의 3나노미터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사라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분에서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사라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사라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의 고객을 또다시 베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 용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텀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의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빔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빔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빔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드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디램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